아메이를 이렇게 제가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자영업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노동력을 원천으로 이제 수익이 창출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그 개인 사장님이 오너이고 또 사장님이 또 일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죠. 사업은 자본을 원천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암에 있는 이 자영업의 형태로 개인의 소비 파워를 원천으로 해서, 어, 이제 시작되죠. 그런데, 그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사업 형태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인의식, 그러니까 자영업의 가장 중요한 게 주인의식인데, 주인의식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는 주인의식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범이 되는 약속도 잘 지키고, 또 팀업도 잘 끌어가 나가고, 이런 리더십. 그래서 약간은 자본이 적게 들어가지만 아메이의 사업 형태는 좀 일반 사업과는 좀 다르다. 이제 그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이 자영업은 주로 이제 퇴직 후에 많이 시작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은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으로 개인 기업이 있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을 개인 사업자, 그리고 이제 회사를 음, 설립해서 회사 기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법인 사업자,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가 이제 여기에서는 자영업자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고,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그런 특징도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남의 밑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제 그 우두머리 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좀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민 가면은요, 영어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영어가 잘 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과거에, 보면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미국에 먼저 간 친인척 지인들이 공항에 이제 픽업을 나오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 동생의 친구의 형님이 이제 시애틀하고 타코마의 중간에 시애틀 에어포트이 있었어요. 시애틀, 타코마 첫 글자를 따서 시애틀 에어포트에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큰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유학을 가니까 그 이민 가방이라고 하죠. 큰 가방, 그 두 개를 이제 가져갔거든요. 아무래도 생필품 생활, 이제 부부가 갔으니까.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유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하고 인사하고 다음에 이제 좋은 관계 갖고 저는 이제 대학으로 갔지만 일반적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현 직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항에 이 픽업 나온 분이 현 직업이 세탁소다. 그러면 대부분 한국 분들이 가가지고 세탁소를 할 확률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식당을 한다. 그러면 식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코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옛날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특히 미국에 사는 교민들의 그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자영업이 좀, 안 좋은 게, 지난 10년간 폐업 건수가 거의 800만 개. 그러니까 연간 거의 80만 개 정도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숫자지만 그 80만의 사업을 폐업하는 가족들은 어떠겠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란하겠죠. 그게 이제 지금 사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진입 장벽이 낮은 소규모 자영업에 경력과 자본 없이 진입하면 아무래도 이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영업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배경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의 다양성과 현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영업은 변호사, 전문가 등
로부터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된 업종으로 1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의 주체가 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대부분 영세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자영업 과잉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고요. 한쪽에서는 망하고 또 한쪽에서는 개업을 하고 하므로 코로나 시국에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자영업자였다고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창업이 쉽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 없이 가족 한두 분이 쉽게 창업하고 쉽게 영업을 하면서 이제 실패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권리금 8천만 원을 내고 시작한 편의점인데 부부가 하루에 9시간씩 교대를 하겠죠. 이제 교대. 그러면 이제 인수인계까지 하면 거의 20시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한 분이. 그러면 20시간 하면 하루에 10시간씩 두 분이 해서 어, 월 월 두 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쉬는데, 수입이, 두 분의 총 수입이 370만 원, 그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추정 수입은 하루 매상을 200만 원으로 잡고, 마진율을 15%라면 30만 원인데, 30만 원에 30일하면 900만 원이고, 쉬는 날 한 달에 2일 하니까 30만 원에 2일 하면 60만 원 마이너스 하겠죠? 평균이 84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근무일수 한 달 28일, 하루에 18시간 노동을 추정했고요. 추정 지출은 월세가 250만 원, 로열티 없다고 추정하지만, 근데 제로라고 했어요. 브랜드 상표는 매출의 3에서 10% 혹은 수익의 20에서 30%를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부대 비용으로 100만 원, 전기세, 통신세, 식대, 수도세가 있겠죠. 권리금 8천만 원의 은행이자 6%약 60만 원, 보증금 6천만 원의 은행이자 약 6%약 40만 원, 상품 재고 2천만 원 잡고 은행이자 6%약 20만 원. 이렇게 해서 기회비용을 제외하고 월 370만 원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이 이제 어려운 이유는 초기 자본 부담이 좀 있죠. 창업 비용이 크고 해수 기간이 길고 이 높은 경쟁과 시장 변화, 그래서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고 경영 리스크, 재고 관리, 인건비 부담, 불확실한 수입, 시간과 노력의 한계,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가 사업에 전적으로 이제 소요되는 거라고 합니다. 쿠팡을 제가 이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쿠팡이 한때는 적자였는데 지금 이제 흑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쿠팡은 온라인 서비스 하잖아요.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인데 매출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2020년에 한 13조 원 온라인으로, 2021년에 한 20조 원, 2022년이 25조 원, 2023년 한 30조 원, 2024년이 아마 뭐 35조, 뭐 40조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이 매출액이 높으니까 오프라인에서 살 소비자가 없는 거예요.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그렇잖아요. 없는 지금 매출액이 쿠팡이 생김으로 해서 쿠팡이라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만큼 이제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고무풍선의 효과예요. 한쪽으로 이제 매출이 쏠리면 나머지 매출이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지금 뉴스로 많이 알고 있겠지만 백화점들이 몇 군데 문 닫았고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지금 문 닫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아메이가 온라인을 시작할 때 1997년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존닷컴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존닷컴은 독특하더라고요. 거기는 상품을 판매하는 그 온라인은 아니고 오로지 도서, 책만 이렇게 하는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마존닷컴에서 온라인으로 책을 팔면 이 골목에 있는 서점들은 다 문 닫을 수밖에 없겠다. 대형 서점 빼고는요. 그런 게 제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들의 성향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어, 곳에도 보면 제가 이제 복도를 이제 층계를 제가 4층에 사니까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층에 있는 저희가 이제 양쪽에 이제 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쿠팡이나 기타 이렇게 주문한 그 패키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이제 세상이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폐업 신고 추이를 보니까 지금 2023년의 데이터로 해서 98만 6천, 거의 100만 개의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사고 팔고 하는 회사들은 이 개인 어떤 사업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국세청에다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데 나는 더 이상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하고 폐업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100만, 그러니까 최소한 100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 매년. 그걸 보시면 되겠고, KBS 뉴스에도 이제 자막 뉴스에 폐업 내몰린 자영업자, 온갖 돈 그러다가 썼었는데, 이렇게 이제 폐업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기업, 이제 퇴직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 퇴직 후에 자영업을 하면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실패 원인은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사업 경험이 부족하고, 또 시장 조사가 부족하고, 고정비 부담이 많고, 감정적 의사결정. 이런 게 이제, 경험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냥 뭐 예술가라면 괜찮은데, 이건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으로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많죠. 네, 그래서 연령대별 사업체 수 증감을 보니까 60대 이상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에 비해서 거의 4배, 5배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40대까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사업체를 자영사업을 오픈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60대가 되면은 더 이상 채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일도 없고 수입도 없고 하면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얇은 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듣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에 암회에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60대 가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큰 어떤 효과가 없다고 보더라도 60대가 됐을 때 만약 내가 암회를 안 하고 60대를 맞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뭔가 할 거예요. 저도 암회 안 할 때 퇴직하면 뭐 할까 해가지고 저는 부동산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와이프는 요리를 잘하니까 그 옆에 한 코너에다 식당을 하고 그래서 식당 조그맣게 하고 부동산을 저는 하고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두 개를 했으면, 만약 제가 100만 명에 들어갔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는 이제 망한 케이스가 되겠죠. 예. 왜 또 뭐가 또 잘못, 오케이. 됐습니다. 요식업 기술이 이제, 요즘 막, 제 동생이 지금 커피숍을 크게 해요. 세 군데에서. 그런데, 어, 이번에 구적 때 만났는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식업 기술 혁신과 이제 AI 도입인데 이걸 제가 여기는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한 건 이유는 이거예요. 디지털을 아시죠? 그리고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 AI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AI는 온라인보다도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고, 2, 3년은 이제 필수 기술이 되는데, 이 효율성 극대화라고, 이 AI를 이용했을 때, 또 로봇을 이용했을 때, 큐스키 같은 거 이용했을 때, 한 사람이 10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AI 기술이라고 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9명의 역할이 없어지니까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냥 활용 예시를 들면 요식업의 메뉴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자동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문도 그냥 AI가 주문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최근에 한 식당에 갔는데 강남에 그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한 40평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메뉴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홀 서비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각 테이블마다 키오스크 이렇게 주문하는 거 있고요. 전부 셀프 서비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외에는 그 홀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노년이 돼서 우리가 수입이 필요한데 노년이 길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주고 개인화된 이제 경험 제공도 해준다고 합니다. AI가. 자영업의 성공, 실패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통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1년 후 생존율이 70%인데 5년 후 생존율이 30%거든요. 그 얘기는 10개를 내가 성공하겠다고 자영업 시작해서 성공 안 하는 의지로 한 사람 없겠죠. 성공하겠다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7명이 문을 닫아야 되는 5년 후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 요인으로서는 이제 자금이 부족하고 또 경험도 부족하고 경쟁 과열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지속하면 고객도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돈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처음에 운영자금은 은행에서 이제 빚을 내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더 좀 끌면 고객도 많아지고 또 환경도 좋아져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돈을 이제 더 빌릴 데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고 이제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금 부족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주위에 어, 지금 성공한 사람보다는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보면은. 그리고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또 경쟁이 과열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상적인 데이터고요. 만약에 이제 사회가 급변할 때가 오잖아요. 급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뭐 IMF가 왔다든지 IMF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IMF가 오면은 모든 경제가 올스톱 되잖아요. 한번 우리 경험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은행 이자를 갖고 있는데 은행 이자가 3배, 4배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막 25%, 2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은행 이자가 3곱, 4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이자를 100만 원 내던 사람은 매출액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300만 원이에요. 못 견디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IMF 때 제일 많이 이, 이 성장한 데가 폐업을 정리해주는 회사. 폐업을 정리해주는 회사가 제일 활성화가 많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도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문을 닫은 게 굉장히 많았죠. 코로나 때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됐어요. 여기는 포함 안 됐고 그냥 평범한 데이터로 봤을 때 5년 후에 생존율이 한 30%다. 그래서 이제 자영업의 이제 성공 방법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누구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죠. 명확한 사업 계획 수립, 시장 조사 및 트렌드 파악,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 그 네트워크 및 인적장 활용. 당연히 이거 다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거, 뭐, 내적인 거, 그리고 이제 자영업은 스스로 내가 하는 건데 또 우리가 철인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 6개월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럼 그때도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자영업에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이제 반복되는 건데, 자영업의 실패 이유가 자금 관리 부족, 아까 얘기했죠. 경험 및 지식 부족.
그리고 시장의 과열 경쟁, 고객 관리와 마케팅 실패, 과도한 사업 확장.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 뭐, 예를 들어 알바생에게 맡겼는데, 뭐, 알바생이 뭐, 어, 뭐, 이걸 잘못했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또 뭐, 어, 하여튼 외적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이제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메이와 자영업의 차이점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은 이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자영업은 초기 자본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사업 리스크가 아까 크다고 했잖아요. 5년 안에 70%가 망하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운영 방식이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스스로 열심히 해도 뭐 환경적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교육 및 지원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가서 내가 지금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교육받으러 다니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또 가서 교육비가 또 엄청 비쌉니다. 이런 교육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자영 사업의 기본인데 그럼 아메이 사업을 자영 사업으로 비교하면은 초기 자본이 낮죠.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투자도 아니죠. 그냥 살펴보면 내가 구매하면 그게 이제 되는 거고 사업 리스크가 대신 이제 없죠. 거의 없고 운영 방식이 시스템적 지원을 받죠. 그게 이제 팀이고 우리는 이제 텍스트 얘가 시스템을 지원받고 있고요. 교육 및 지원, 강력한 교육 시스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때는 이제 교육비를 냈어요. 근데 지금은 무료 교육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강력한 건 없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일반 자영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많다. 이걸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아메이 사업이 자영업보다 유리한 몇 가지, 가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낮은 초기 투자 비용이요. 이고 검증된 제품과 시스템. 저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검증된 시스템, 제품과 시스템,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아메이를 굉장히 믿고 신뢰하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아미 제품이 좋다라고 제가 검증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미국에서 제가 몇 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제품을 어떻게 제조하고,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판매하고, 그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쌓고, 만약 나쁜 제품을 만들었다. 그럼 속이는 제품을 만들었다. 사기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오너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번에 한국 사람이 코인을 뭐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 이 사람 이름 모르겠는데 한국으로 오느냐 미국으로 가느냐 잡혀가지고 저기 섬에서 잡혀서 그런데 한국으로 오기를 원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한국은 그래도 이 법이 좀 약해요. 근데 미국은 이 법이,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죄가 5개면은 5개마다 죄를 물어요. 그래서 이 죄는 15년, 이 죄는 30년, 이 죄는 40년, 이 죄는 뭐 50년, 그걸 다 합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30이면은 평균 80이라면 5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150년 그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아닌데 기간이 엄청 길죠. 그게 이제 미국의 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리고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 살기 좋아요. 아무거나 해도 먹고 살아요. 그냥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노동일 해도 회사 다니는 것만큼 월급 줘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연연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워낙 땅도 넓고 기회가 많아요. 기회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같이 한 번 기회 놓치면 다음에 오는 게 아니고 이 기회가 있고 저 기회가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법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가는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 그러니까 PL법이라고 제가 OM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PL법이 뭐냐면 Product Liability Law라고 그래서 이 생산자 무한 책임 제도예요. 그러니까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에 불이익이 있으면 그거를 회사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쇼와 전공이라고 일본 회사인데 미국에다가 어, 신경안정제를 팔았어요. 근데 신경안정제가 너무 인기가 있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신경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신경안정제를 팔았는데 잘 들었는데 그게 부작용으로 이제 신경마비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거기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작은 뭐 어, 이제 정신적인 뭐 피해 뭐 그런 거 엄청 많을 거예요. 또 회사를 못 다니면 또 회사를 못 다니는 거 비용. 그렇게 해서 신화전공은 신경 안정제 하나를 팔았는데 그 하나 때문에 회사에서 현금으로 1조 2천억 원을 그것도 90년대 초에 제가 91년도 아메이가 시작할 때 그 매일경제 신문에 나온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 정도로 크게 그 회사가 벌금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건 최근이에요. 한 여성분이 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가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맥도날드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커피에다가 왜 겉에 커피가 뜨거우니 마실 때 조심하세요. 그 얘기를 안 써놨냐고. 그 사람이 이겼어요. 그 사람이 그거 이겨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14억을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이제 그런 나라에서 공부를 했었고, 또 하나는, 어, 거기에 이제 반품 제도가 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미국은 반품 제품을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영수증하고 제품을 갖다 주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좀 이 개방이잖아요. 그래서 수입도 개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중국에서도 많이 수출을 해요. 중국 제품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방을 하는데 거기서 무조건 반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판매하는 회사마다 좀 그 규정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다 똑같아요. 뭐 어디서나 다 반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소비자 천국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지인이 그 오디오를 샀는데 그걸 반품하니까 바로 돌려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근데 다른 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가격을 또 보장해줘요. 가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불에 내가 TV를 샀는데 그 500불에 산 TV를 그 다음에 보니까 400불에 팔고 있어. 그럼 반품할 수 있잖아요. 반품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400불에 내가 가서 사면 100불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광고지하고 400불의 광고지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반품을 안 해도 100불을 돌려줘요. 그럼 무거운 TV 갖다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반품되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삶을 살고 제가 아메리카 미국이 회사잖아요. 93년에 제가 만났을 때 그 반품에 대한 거 또 제품에 대한 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 그냥 그게 팩트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지인들한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전달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믿음에서 오는, 생활에서 오는 그런 경험치가 컸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메이 제품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아메이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도 그런 게 반품도 되죠? 제품의 퀄리티도 엄청 좋죠? 그러니까 제가 믿고 그냥 막 전달했던 거예요. 제가 3개월 동안에 가입한 사람이 54명이더라고요. 그때 맵을 제가 띄워보니까. 그 정도로 제가 신뢰를 갖고 이걸 전달했죠.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이제 코칭이 제공이 되는데, 사실은 이건 넘치죠. 예,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고요.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수익 증대. 이게 대단한 거죠. 지금 상속세금이 엄청 세잖아요. 상속세금 좀 내려준다고 해도 한국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뭐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안 되지만 100억 이상 된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으로 지금 그것을 옮기려고 해요. 그럼 외국에서 세금 없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상속세가 거의 없거든요. 기업을 이렇게 전달하는 건 상속 거의 없어요. 그럼 거기 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250억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 가면 250이 그대로 남잖아요. 뭐 투자를 하든 뭐든 하든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이 세율을 높여서 많이 받으면 좋죠. 지금 그 글로벌 시대를 하나요? 글로벌 시대가 되면은 그 조건이 안 좋으면 그 나라를 피해 간다는 거죠. 지금 그 싱가포르 같은 데는 외국 자본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그게 세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그 또 어떤 나라는 보니까 그 나라, 저기 그 모로코라는 나라를 갔더니 거기는 인구도 적고 땅도 얼마 없어요. 근데 거기는 세금이 제로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걸려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나라는 생산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전 세계 부자들이 다 걸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때요? 소비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거기는 명품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국가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쪽이 너무 치우치면요. 그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뉴질랜드 제가 그 얘기만 뉴질랜드는 여권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자가 예를 들어서 애인이 있어. 결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남자가 이혼을 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왜? 여자가 애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여자가 결격사에서 이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자가 데려가야 되고요. 남자는 무조건 자기가 수입의 50%를 여자의 자녀들의 생활비로 내야 돼. 단 조건은 여자가 결혼 안 하는 조건. 근데 여자들은 결혼 안 하고 동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50% 줘야 돼. 동거하는 거. 그러니까 한 남자가 거기에 기사에 나왔는데 대기업의 중역인데 집이 없어요. 홈리스야. 여자한테 다 뺏겨가지고. 그래서 보트에서 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이 이제 부모들을 보잖아. 이혼하면 힘든 거 알잖아. 그러니까 뉴질랜드 남자들이 뉴질랜드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여자들하고 결혼. 그러면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뉴질랜드. 지금 젊은 여자들은 그 법이 나쁘다고 바꾸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그 수상이 여성이었는데 이번에 그 젊은 여자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수상이 남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게 거기에 있으면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익이 아니라 그게 역풍이 맞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00세 시대에 평생 수입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영사업의 대안으로 아메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이제 시간과 노력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 네트워크, 그러니까 내 그룹에 회원이 많아질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소비 기반을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죠. 예. 이게 뭐냐면 글로벌 시장 확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메리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뭐 상속세금이 없다든지 또 상습이 된다든지 또 평생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제가 보니까 아메이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리더십이고 하나는 오너십이에요. 이게. 그래서 리더십 있어야 되고 또 오너십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먼저 쉽게 얘기하면 오너십은 이제 책임감과 주인의식인데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스폰서가 하자는 그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하면 마이웨이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주인의식이 아니고 빠른 길이 있어요. 빠른 길이 있고 잘 되는 길이 있고 성공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너십은 내가 주체로 하지만 성공한 노하우를 내가 빨리 인지를 해서 이해를 해서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 사업에 접목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내 일이다. 내 사업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희한하게 이런 게 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소비자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암에서 나온 수입은 없죠. 근데 거기 이제 업라인들 중에는 이제 수입이 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어차피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 자료도 공유해야 되고 또 어디 갈 때는 또 차도 필요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이렇게 또 뭐 이거는 당신 사업이니까 당신이 에,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 차로 가야 되고 또 뭐 그러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직 이 사람은 걸음마도 못 뛰는데 거기서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애매해요. 아메는. 그렇지만 이제 김종규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저는 제가 혼자 알아서 다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의 차 타고 제가 가본 적도 없고, 남이 대신해서 저한테 쇼도 플랜 해준 적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사봤고, 내가 오디오를 들었고, 내가 성공한 사람을 찾아갔고, 성공한 시스템을 제가 참석했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제 그룹원 중에는 이제 의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의존적으로 하면은 뭐 되기는 되겠죠. 근데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의존적인 이게 복제가 되면 그 다음에 뎁스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오너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마이웨이 하라는 건 아니고 성공한 리더십을 따라가는 오너십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축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Thinking Big이라는 것도 덱스트 예가가 프로파일 석세스에 그 책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의미를 갖고 거기다 놨을 거다 해서 그 책 제목을 우리 그룹 이름을 Thinking Big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예, 그러니까 그냥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내 걸로 만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강화. 이거는 이제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서 내 능력을 강화시키고 내가 또 파트너들하고 상담하면서 또 내가 또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거죠. 이제 사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이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십은 사람들을 이끄는 이제 능력인데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잘하는데 이 동기부여가 프로모션이라고 보통 하는데 프로모션 잘하는 리더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 프로모션 뭘 하느냐? 오늘 김종규 크라운이 자영사업의 자세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제가 이거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냐면요. 에, 두 달, 두 달. 그러니까 8개월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걸, 강의를. 제가 이걸 8개월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MBS 두 달 하죠. MBM 1 두 달 하죠. MBS 두 달 하죠. MBM 2 두 달 하죠. 그래서 이걸 제가 8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번 놓치면은 8개월이 있어야 오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홍보를 잘하는, 그 프로모션을 잘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리더도 똑같아요. 예.
뭐, 김학전 사장이 뭘 한다. 그럼 그분도 8개월 만에 한번 그 강의 하는 거예요. 김기문 선생님이 한다. 똑같아요. 이호인 사장님이 한다. 똑같습니다. 김혜린 사장님이 한다. 똑같. 이런 것을 프로모션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돈 내고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부 무료잖아요. 얼마나 나이 삽니까? 근데 내 사업에, 예,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알갱이, 정말 그 노하우 중에 노하우를. 최소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트리플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트리플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팀을 성장시키고 성공으로 이끄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프로모션. 그래서 내가 주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능력을 공유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 선교사가 있는데 이제 그 개척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한 목사님 A라는 목사님하고 B라는 목사님은 좀 스타일이 달라요. A라는 목사님은 자립심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자기 자립심 때문에 약간 마이웨이 오너십인데 이 사람 B는 자립심도 있지만 그만큼 로얄티도 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A는 그냥 자기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하는 거야. 책 많이 읽고, 지식 막 쌓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보다 객관적으로 능력이 큰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딱 온 거야.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모이는 그 일요일 모임에 국회의원이 딱 하나 왔어. 보좌관 몇 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완전히 망친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도 망치고 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잘났다라고 했어. 그동안은 왜 자기 가족들이 그러면 친지고 그중에서는 자기가 제일 나은 거지. 근데 B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왔어요. 같은 동네니까 또 그쪽에 한번 와봤어. 국회의원하고 보좌관들 왔는데 이 사람은 정말 당당하게 설교도 하고 모든 걸 잘 마무리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능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그분하고 비교한 거죠. 국회의원이 더 높겠어요? 예수님이 더 높겠어요? 당연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더 높겠죠. 일반인들이야 국회의원 높다고 하지만. 아미도 똑같습니다. 나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내가 좀 초라할 수 있지만 그 사람하고 아메를 비교하면은 아메하는 사람은 굉장히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메 성공의 열쇠는 리더십과 오너십이라고 똘똘 뭉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오너십이 있을 때 지속 가능한 사업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더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오너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것이 아메의 성공의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복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메 사업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아메 사업을 성공하는 것은 아메 기업에 대한 믿음인데 창업 이념도 믿어야 되고 제품에 대한 것도 믿어야 되고 가격도 믿어야 되고 또 보상도 믿어야 되고 나 자신도 믿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성공을 원하는 그 마음도 믿어야 되고 그런 믿음에서 저는 출발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를 딱 듣고, 이거는 공장에서 주문하는 거네? 그럼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나한테 이익이겠네? 그래서 나의 이익으로 시작한 거야. 그리고, 정학소장님도 어차피 마트에서 물건 샀었으니까 세제라도 공장에서 샀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막 큰 그룹을 만들고, 그거는 이제 뭐 희망사항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우고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책을 통해서 또 오디오를 통해서 또 오늘 같은 미팅을 통해서 이 믿음을 더 실질적인 믿음을 느끼고 그거를 가슴으로 크게 와 닿을 때 그리고 뇌가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받는 거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로 생각하는 게 가슴 속에서 엄청 큰 뜨거운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겨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전은 평생 직업, 평생 수입이 이제 비전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0세 시대에 맞는 평생 직업으로서 암의 가능성이 크고요. 리더십과 오너십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속적 성장과 학습을 통한 안정적 수입 창출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큰 비전이고, 우리는 100세 시대 살잖아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1970년대에 70년에 평균 수명이 62.3세라고 합니다. 그 2021년 평균 수명이 83.6세라고 해요. 지금 2025년이니까 좀 더 늘어났겠죠. 국민연금 제도 도입이 1988년도에 도입했는데, 그때 평균 수명이 70.7세래요. 그런데 수급 연령이 65세니까 65세부터 이제 연금을 받는데, 이 사람이 70.7세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5.5년, 5.2년 정도 되겠네요. 한 연금만 지급해주면 돼요. 그래서 연금을 그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입하는 연금. 우리가 연금을 내잖아요. 국민연금을 내면은 이 사람들이 65세에 타고 한 5년 있으면 연금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연금을 좀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도 65세부터 연금을 타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60대부터 타요. 그러면 보통 한 19년 정도가 연금이 지불이 돼요. 근데 또 이게 재미있는 거는요. 부부가 있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부인은 그 연금의 50%를 또 받더라고요. 네. 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2055년 아직 안 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2050년 정도면 가입자하고 수급자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하다가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연금 탈 사람들이 많이 못 한다는 거죠. 예. 석유왕 폴 게리의 사업 성공 6요소를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분이 큰 성공자예요.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하라고 했고요. 수요가 큰 사업을 하라고 했고요. 지속적인 공급과 안전하게 납품이 될 것을 하라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경쟁사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고요. 직원과 동업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누군가의 성공을 발표하는 성공이 되는 사업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때는 아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메하고 너무 맞잖아요. 아메는 자기 사업이고 수요가 큰 게 우리 생필품이잖아요. 석유 뭐 이런 거. 삼성은 삭간을 시작하고 럭키는 치약으로 시작했잖아요. 지속적인 공급과 안전하게 납품. 우리가 없어 아메를 못 파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공급하겠죠. 회원들에게. 경쟁사보다 또 넘버 원이잖아요. 그리고 직원과 동업자에게 충분한 보상. 직원들을 또 굉장히 만족해 하거든요. 우리도 또 엄청 만족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성공을 그러니까 우리의 파트너들을 성공시켜서 우리가 성공하는 You first, me second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6요소가 우리 아미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부자 되는 기본을 말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석유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제 그거를 자기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레이지 아이디어가 한 나라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각각 반으로 나누고 70년 후에 각각의 두 나라를 체크해보자 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민주주의 방향이냐, 공산주의 방향이냐. 북한은 이 지도를 올려놓고 여기다 이제 써놓은 내용이에요. 북한은 공산주의 방향이고 남한은 민주주의 방향이에요. 근데 북한과 남한의 경제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닐 거냐, 아메를 할 거냐. 그게 방향이거든요. 근데 사업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개인 사업을 할 거냐, 아메를 할 거냐. 이게 다 방향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중요하다면 가능성에 상관없이 도전하라고 했어요.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메이가 중요하다면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하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어떻게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하면서 아메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해안이죠. 해안. 이런 사람들은 뭐 화성에도 자기가 이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무언가 중요하다면 아메이가 중요하다면
가능성에 상관없이 내가 SP가 되고 GP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게 상관없이 도전하라. 도전, 도전, 도전. 그래서 덱스티가도 챌린지라고 얘기하고요. 리치드 버전도 챌린지라고 얘기해요. 챌린지가 있는 곳에 큰 챌린지가 큰 성공을 가져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해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존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창업할 때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현재는 300억 가치가 있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세대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현존. 제가 아메 시작할 때 아마존닷컴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영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베조스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기자는 웹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저는 자주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바뀔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존닷컴, 거기에 고객들은 여전히 낮은 가격을 원할 것이고, 여전히 빠른 배송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양한 선택지, 그러니까 이제 택배 받을 때를 원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거 한강에서도, 저기, 예, 주문하면 뭐, 치맥이 오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미래의 가치라는 거죠. 10년 후에 고객이 아마존을 정말 좋아하고 있지만 배송이 더 느렸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망한다. 그러니까 아메가 바로 10년 후에도 생필품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만 제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품이 정말 그 하이 퀄리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를 추종하는 회사는 엄청 많지만 아메 같이 지금 65년을 네트워크 마켓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회사는 아무 회사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능력도 있지만 아메 회사의 그 철학이 굉장히 다른 회사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임원을 지내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우연한 게 이제 안부 전화를 하다가 요즘을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다른 네트워크 회사 두 군데를 갔었는데 도저히 자기가 알고 있는 암의 철학하고 맞지를 않아서 월급은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미안해서 그 회사를 못 다니까 가지고 두 회사를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메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세요. 근데 아메에서 벗어나서 아메를 이제 벗어나서 다른 것을 현장을 보고 아메를 접하면 아메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가를 알아요. 이게 영어로 다 돼 있는 건데 영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한 거고 여기에 만약 아마존닷컴에 초창기에 1천만 원을 아마존닷컴 투자했다면 지금은 300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메이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메이에 지금 투자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 투자의 어떤 에너지나 그 노력에 따라 다르겠죠. 음. 자,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고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